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영화 속에 담긴 기업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훈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속의 기업, 이 영화 선정이 오늘 국가부도의 날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돌발 퀴즈. 제가 네. 왜 영화를 골랐는지 그쵸. 어떻게 뭐 짐작이 가십니까? 좀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예, 한번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예. 사실 지난달 말, 몇 주 한 열흘 정도 됐죠. 강방천 SF플러스 자산운용 대표가 이렇게 뭐 차명 투자를 했다는 네. 그런 소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가만 보니까 저도 이게 몰랐습니다. 이제는 몰랐는데 이 강방천 대표가 이쪽 국가 보도의 날에서 유아인 네. 그 배우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윤정학. 예, 윤정학. 그쵸. 예, 예. 극중 인물은 윤정학이고 그 유아인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된 인물이더라고요. 네. 왜냐 이분이 IMF 때 회사를 관뒀습니다. 관두고 자기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었죠. 최근에 어떤 가치 투자 전도사 이런 식으로 좀 개미들의 어떤 그런 멘토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분이 저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서 유명세를 또 탔었어요. 그렇죠. 최근 네. 그래서 특히 최근 뭐 몇 년간 그쵸. 각종 뭐 종편 뭐 경제 케이블 채널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명언을 남겼는데 이제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라 이런 말도 예, 예. 이제 남기고 사실 존디 같은 경우에도 하고도 존디도 굉장히 어떤 가치 투자 전도사 뭐 동학개미들의 어떤 그런 멘토 아닙니까? 뭐 네. 비슷한 식으로 개미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모티브가 된 인물인데 예. 차명 투자 의혹이라면 좀 좋은 이런 이슈는 또 아니잖아요. 예.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어서 한번 더 예, 설명을 예, 예. 해 주시면 더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영화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볼게요. 예. 이 국가부도의 날 영화가 예.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음. 네, 근데 보면은 경제가 좀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 이제 관료들이 굉장히 얄팍하고 좀 무능하지 예, 않았나. 잠깐 화면이 나오네요. 예. 네, 이 예고편이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개봉이 2018년입니다. 18년 말에 그 개봉돼서 혹시 영화 보셨나요? 이거 영화? 네, 저도 한번 봤었는데 음. 짱짱한 배우들이 나와요. 네. 유아인 씨, 그리고 뭐 김혜수 씨, 조우진 씨,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혹시 영화 보면서 이렇게 뭐 느낀 어떤 단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뭔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 먼저 이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영화가 사실 스토리가 특정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그렇죠. 했었어요. 영화 중간중간에 그 TV 뉴스 클립이라든지 그리고 신문 보도 그런 게 네. 나오다 보니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IMF를 겪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어떤 그런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네. 뭐 단상들이 떠오르죠. 아, 저때 저런 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IMF란 게 사실 IMF란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IMF 전과 IMF 후를 좀 비교를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IMF 전무하더라도 뭐 대기업이라는 특정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고용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자기가 뭐 특정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게 뭐 20년, 30년만 하더라도 이게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직 부문 공무원들 뭐 특히 뭐 9급, 7급 쪽으로 문을 더듬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보통 뭐 요새 노량진 수원갑니까 저거 보면 공무원 특히 뭐 9급 준비하려고 엄청 인기죠. 뭐
4, 5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이 한 3년인 것 같아요. 3년 정도? 기본이. 보통 3년 정도 되면 합격을 합니까? 네. 합격을 하고. 합격하고. 네. 근데 그렇죠. 굉장히 왜 그 공직 쪽, 공공부문 쪽으로 문을 두드리느냐? 남들 안정돼 있다는 거죠. 잘릴 일 없고. 그렇죠. 네. 물론 뭐 어떤 급여라든지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뭐 대기업 초봉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한 5천 정도 받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국업 같은 경우 뭐 지금 수당 뭐 이렇게 다 합쳐봐도 3천이 채 안 됩니다. 한 2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 공무원 쪽 문을 두드리냐?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민간 부분에 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쪽이 좀 안정된 많이 쪽으로 좀 변한 거죠. 트렌드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 전가, IMF 후의 가장 어떤 큰 특징이죠. 특징 뭐 그런 부분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사실 이제 IMF를 나중에 커서 자세하게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뭐 저희 어떤 집에서도 IMF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뭐 힘들어 하셨다든지 이제 그게 지나서부터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IMF 때 영화에서도 보면 IMF 위기 속에서 그 모든 그 인물들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김혜수의 어떤 그쵸.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유아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갑수 중소기업 사장, 한갑수. 네. 그 선택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뭐 25년 전 IMF를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IMF를 기회로 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뭐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유아인 씨 같은 경우. 그렇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예, 예, 예. 네. 근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하다 보면은 또 88 올림픽 때라고 해요. 사실 뭐 예, 예. 네. IMF 뭐 이 영화 뭐 배경 뭐 비일 수도 있는데 88 올림픽 때가 우리 경기에서 가장 좋았다. 단군 일의 뭐 최대 호황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저 호황 시대라고 그렇죠. 하죠. 예.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예. 네. 이 시기가 노태우 집권 시기입니다. 노태우 집권 시기고 사실 전두환 시기 때가 굉장히 어떤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노태우 시기 때도 나름대로 어떤 경제가 뭐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삼저 호황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저달러, 환율, 저환율, 그렇죠. 그리고 저금리, 맞아요. 그리고 저유가. 특히 저금리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좀 차익 경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서 뭐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저달러라는 게 환율이 낮다는 거죠. 언뜻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경기 아닙니까? 환율이 높아야 수출이 잘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저환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약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강세해야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왜냐? 당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80년대 같은 경우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소위 말하는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삼저 호황을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딱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나 싶은데 또 이제 다른 질문을 제가 여쭤보자면 1995년이었죠. 예, 예. 네, 지금 뭐 국가 간의 역플라자 합의가 G7 국가 간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가 IMF 전 사항을 좀 짚어봐야 되니까 이게 이전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했습니다. 뉴욕 플라자 아톨에서 소위 말 G7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합의를 한 건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무역 적자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마르크화라든지 일본 엔화를 좀 이렇게 절상하는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G7 국가들이. 그래서 당시 엔화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한 달러당 250엔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이걸
150엔까지 평가 절상을 하겠다는 게 이쪽 G7 국가들의 어떤 합의였습니다. 왜냐?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이런 합의를 이끌게 됐냐? 글로벌 경기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나머지 다른 경제도 무너지게 되니까 이때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합의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또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10년 뒤입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 10년간 어떤 그런 어떤 잃어버린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 엔화를 다시 어떤 평가 절하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역플라자 합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플라자 합의를 이루게 되니까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게 95년이고 그 후에 살아나니까 소위 말하는 국제 유동성 자본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연히까 우리 같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에 있던 지위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본들이 빠져나가 일본 시장으로 향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IMF 바로 2년 전 아닙니까? 그 네. 뒷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1995년 네. 시대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 김영삼 정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OECD 가입국의 어찌 보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좀 방출했다. 이렇게 좀 억지로 어찌 보면 원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좀 외환의 어떤 위기를 불러오지 않았었나요?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한 게 IMF 위기 바로 한 해 전입니다. 1996년입니다. 그 OECD가 일종의 어떤 선진국 클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95년인가요? 국민소득 네. 1인당 1만 달러를 달러 돌파를 했었고 네. 바로 다음 해에 OECD 가입하니까 뭐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에서 3편을 써드린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당시는 그 환율이 일종의 어떤 그런 관리 변동 환율제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루에 변하는 어떤 그런 변화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한 3% 정도. 하루에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봤자 3% 정도, 올라가봤자 3%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거의 800원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움직였는데 또 뭐 이 당시 같은 경우가 그 김영삼 YS 정부죠. 정부가 소위 말하는 OECD의 어떤 그런 아까도 뭐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OECD 국가의 어떤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를 방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었죠. 원화 가치를 어떤 고평가를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IMF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한 800원 선에서 거의 쭉 유지가 되다가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 된 게 1997년 11월 네. 말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첫 직장에 근무할 때였는데 잠깐 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다면 뭐 제 당시 맡은 업무가 주로 어떤 기금속 거래였습니다. 금이라든지 뭐 그런 쪽 거래를 뭐 외국 은행들하고 좀 거래를 했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 업무가 굉장히 어떤 환율에 민감합니다. 맨날 환율을 계산해야 하도 근데 맨날 환율을 계산할 때 보면 달러당 뭐 800 얼마 812억 하다가 갑자기 딱 1,000단위로 들어서니까 우스갯소리로 동료들하고 아 이제 환율 계산하기 쉽겠다. 1,000원이 되었으니까 그쵸,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그때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대혼란이든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영화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보자면 한시현 김혜수가 이제 맡았어요. 예. 국가 부도를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재정부 차관이죠. 조우진 씨인데 모른 척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째 인물들 간의 이런 대립 구도.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왜 저렇게 할까 생각도 들고. 그 극 중에서 인물이
김혜수가 한시현이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팀장이었고 네. 그 조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부 차관. 아니 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국입니다. 재정국이. 당시에 네. YS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약간 이렇게 이름을 약간 바꾼 것 같은데 맞아. 재정국 네. 차관 있었는데 김혜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한국은행 뭐 총재한테 보고서를 냅니다. 맞아요. 또 외환위기가 다가올 거다 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네. 총재는 거의 무시합니다. 정부에서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죠. 네. 사실 또 조우진 같은 경우에도 위기를 잘 압니다. 알면서도 좀 모른 척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물론 여기에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김혜수가 주인공이지만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박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네네. 어떤 조우진의 역할이 되게 좀 튀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있었죠. 임팩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부분. 네. 또 영화가 조금 살아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조우진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좀 대책팀의 내부에서 위기 어떤 대응을 방식을 두고 이 김혜수하고 조우진이죠. 한시현과 이제 재정부 차관이 좀 대립하는 구도로 이제 가거든요. 예,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조우진이 또 뭡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왜 뭐 윗자리에 여자가 없느냐? 의사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 제 어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 이성적인 네네. 판단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떤 감성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판단 자체가 흐려진 좀 거죠. 흐려진다, 그러실 수도 있다. 또 뭐 이렇게 또 조우준이가 굉장히 밑에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다른 여직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직원한테 소리 지르면서 야, 넌 커피나 타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조우진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뭔가 조금 가부장적이면서도 자기 생각이 맞다. 이거 좀 몰아붙이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면도 좀 이 보이기는 같은 해요. 경우에 보면 조우진 같은 경우가 IMF 위기를 알죠. 알면서도 IMF 위기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기회, 영달을 정치적인 어떤 기회로. 추구하려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에 비해서 김혜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위기 사항을 하고.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우진이 맡은 역할이 보면은 이 엘리트 권력층의 한 표상을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요즘 이렇게 살펴보면 네. 네 이제 일본도 조우진이도 뭐 중간에 보면 그 재벌 자제들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면서 여기가 뭐 조우진이 보통 그 일반 뭐 행시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은 5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나라 네. 돈으로. 거기 뭐 하버드대를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 재벌 자제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 어떤 그런 정보를 은근히 던져줍니다. 곧 위기가 이제 닥칠 거다. 네. 그 회장님께서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재벌 자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 하니까 우리 동문 아닙니까? 하버드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너서클이죠. 이너서클 하면서 어떤 네. 서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기회를. 예. 이제 영화를 보면 또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죠. 예, 허준호 씨가 이제 맡은 갑수, 예.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와준 정 사장, 정규수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네. 배신하고 비정하게 또 살아남아요. 네. 사실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참 또 사실 또 이 부분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김혜수하고 갑수하고 이렇게 남매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약간 스토리 부분은 좀 아쉽긴 좀 했었어요. 탄탄하지가 못하다는 그 한 부분만은 갑자기 좀 뜻밖이죠. 헐 뭐지 하는 식인데 그쵸. 갑자기 갑수가 찾아와가지고 뜬금없는? 김혜수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 뭐 담보를 써달라는 거죠. 그 보증을 써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 나오는데 조금 헐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이 영화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 IMF라는 위기 속에서 예. 굉장히 서로 다른 선택,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그려졌다. 네. 또 특히 그 시대를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한 기자님도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특정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하게 하죠. 됩니다. 그쵸. 여기 보면 뭐 갑수의 선택, 갑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 정사장의 어떤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 엄을 건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정사장이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갑수 같은 경우에도 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았는지 이후에 뭐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다가 뭐 아기들을 보고 결국 자살을 안 하고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어떤 김혜수의 어떤 그런 행동, 그리고 어떤 유아인의 어떤 선택, 이 모든 부분이 IMF 위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맞아요. 그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굉장히 좀 놀랬던 장면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외환위기 속에서 TF팀이 100대 기업 리스트 중에서 도산한 기업에 이렇게 빨간 줄을 긋는 장면들이 예. 나오거든요. 굉장히 다급하게. 근데 그때 이제 직원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 대우가 위험하다. 예, 예. 근데 제게 사위에 울린 그 대우가 위기가 이제 닥쳤다는 걸 간단하면서도 좀 굉장히 파급력 있게 전달을 했는데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대사가 나와요. 근데 업계 사위가 한순간에 좀 무너졌다. 이게 실화인가요? 진짜로 그랬던 그렇죠. 부분인가요? 예. 사실 뭐 당시 대우의 어떤 부채 규모가 US 달러로 500억 달러, 뭐 좀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7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네, 금액이네요. 어마어마하고 네. 당시 1997년 이게 뭐 한 25년 전인데 당시 1년 정부 예산이 70조 원 됩니다. 정부 예산에 막는 돈이 그 날아간 거죠. 부도가 된 거죠. 네. 이게 뭐 글로벌 어떤 부도 순위를 따져 보더라도 대우가 6인가 7위 정도 됩니다. 네. 가장 1위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한 골드만삭스고 네. 그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좀 영화에서 다뤘듯이 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죠. 예. 이 맨손으로 일본 대우그룹이 부도에 처한 거는 사실인 건 맞지만 예, 예. 시점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시점을 영화 속에서는 뭐 사실 대우그룹이 파산한 건 정확하게 1999년입니다. 네. IMF가 일어났을 때는 1997년입니다. 2년 전이었죠. IMF 위기 때 다른 뭐 삼성이라든지 하다 뭐 그때 같은 경우는 4대 그룹까지 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었는데 뭐 재계 5위 상용그룹도 파산을 했었고 힘들었었는데 네. 사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 IMF 위기를 잘 꺾어냈습니다. 당시 김우중 회장이 정경련 회장직을 맡을 때였습니다. 맡으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길 우린 수출로서 이 IMF 위기를 이겨내겠다. 그런 식으로 좀 공언을 했었습니다. 하고 우린 대우는 절대 직원들을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 당시 뭐 삼성이라든지 당시 현대그룹이었죠.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불구하고 대우그룹은 한 명도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걸 어떤 그런 기업을 확장하는 어떤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매물로 나온 상용자동차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집을 굴린 거죠. 이게 결국 화가 돼가지고 2년 뒤 1999년 말에 대우그룹이 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 예.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이렇게 대우그룹이 뭔가 그 해외 사업을 좀 지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확장 전략을 편 게 좀 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당시 들어요. 대우가 외친 게 세계 경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뭐 대우에 있던 계열사들이 해외 지점망이 삼성이라든지 현대그룹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대우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중심으로 또 사업을 확장을 했었습니다. 지점을 내보내고 뭐 현지 회사를 차리고 많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이뤘습니다.
네, 이 김우중 전 회장은 대담집에서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걸 내면서 이 대우그룹은 정권에 기획 해체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좀 뭐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한테서 200억 달러를 빌리면서 IMF 쪽에서 뭐 IMF를 움직이는 쪽은 주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4대 그룹 중 하나는 무너뜨리겠다. 그 중에서 어떤 가장 약한 게 대우였습니다. 대우였고 대우가 또 이렇게 미국 어떤 GM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 1990년대 중반 홀란드 자동차 FSO를 대우가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어떤 GM과 이렇게 뭐 경쟁을 하다가 결국 대우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GM과 사이가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떤 그런 미국 뭐 정부 내지 어떤 그런 미국 기업들의 어떤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부분은 뭐 나름대로 또 설득력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4대 그룹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없다 보니까 4대 그룹을 하나를 파산시키고 그것은 IMF에서 제공하는 200억 달러를 공여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정부와 어떤 미국 측 간의 협상에서 좀 뭐 뒤쪽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한보그룹도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한보그룹? 이 어떻게 보면 IMF의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한 게 한보그룹입니다. 한보그룹이 당시 재계 14위였는데 한보그룹의 그 정태수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타계를 했는데 정태수 회장이 기업들 로비를 해서 정부 로비를 해서 은행 대출을 굉장히 좀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뭐 중간에 어떤 그 하면서 M&A도 하고 당시 또 하나가 IMF 위기가 바로 일어나기 전에 1992년에 한보철강 당진 제철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빚으로 만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현대제철점 당진 공장입니다. 지금의. 어찌 보면 이 한보그룹이 이제 1997년에 부도를 맞게 되면서 외환위기에 방화세를 당겼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 잠깐 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한보그룹이 무너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그냥 쭉쭉 무너지게 되었죠. 한보그룹이 좀 단초가 무너지면서.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 부도의 날 참 실화이기도 하지만 좀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생각인데 지금 2002년 현재 기점을 좀 짚어보자면 각종의 어떤 경제 지표들은 좀 나빠지고 체감 경기도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거기 앞서가지고 잠깐 지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그 한보가 한보철강이죠. 97년 1월에 부도가 났고 그 이후에 97년 3월에 산미그룹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진로 그리고 5월 달에 대농그룹이 부도가 났었고 쭉쭉쭉 이어진 거죠. 그러다가 97년 7월에 기아그룹이 부도나고 97년 11월에 혜태그룹 그리고 97년 12월에 정고자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고려정권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쭉쭉쭉 도미노처럼. 예. 그 기업들 저번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불, 그 빨간 줄. 제중국 관료가 이렇게 한잔을 쭉쭉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쭉 된 겁니다. 그 당시 뭐 그 칠판에 보면 뭐 100대 그룹 쭉 서놓고 하나씩 줄을 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요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IMF 위기라는 게 분명히 끝났죠. 끝났지만 이게 또 현지 진행일 수가 있다. 최근에 보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도 겪었고. 특히 보면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최근 뭐 소비자 물가가 20몇 년 내에 최고치인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맞습니다. 6.3%. 7월 소비자 물가가 그 정도 올랐고 물론 어떤 우리나라 어떤 외환 보유고를 쭉 따져봤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4,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위안 보유고라는 게 직경선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대외 어떤 무역 규모, 수출입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따져봤었을 때 뭐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적정 외환 보고에서 좀 많이 조금 못 미친다는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IMF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튼튼하다. 근데 최 몇 달 새에 IMF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는 뭐 거시 경기가 튼튼해 보이지만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환율이 뭐 1,500원까지 1,600원까지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정부 당국자라든지 민간 부분에서도 조금은 주시하고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게 좀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영화 국가부도의 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어떤 인물들을 짚어보면서 외환위기가 가져온 삶의 변화나 무게감을 살펴본 영화로 꼽히죠. 오늘 이제 이 시간 내용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서 만나보시고 뒤에 이어서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